오늘의 플러스 미국 원조 중단 방침의 후폭풍을 알아봅니다. 김영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세계 각국에서 요즘 미국 원조가 중단되면서 뭐 에이즈 검사가 어렵게 됐다라든가 쥐레 제거 작업이 힘들어진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이걸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공적 개발 원조가 정확히 어떤 의미이고 그동안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부터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 공적 개발 원조라는 것은요, 영어로 이제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라고 해서 ODA라고 저희가 흔히 얘기를 합니다. 예. 이건 이제 정부와 정부 간 사이에 이제 주고받는 금액인데요. 선진국인 공여국이 되겠죠. 그리고 개도국인 수원국이 됩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게 그 국가의 발전과 그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전달하는 자금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조금 저희가 구별해야 될 게 이 공적 개발 원조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원조랑은 조금 구별이 됩니다. 원조는 좀 더 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원조의 개념에는 저희가 흔히 말하는 군사 원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예. ODA라고 하는 이 공적 개발 원조 이 금액은 그 국가의 개발, 예. 경제 개발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경제 개발이나 정치 개발이나 사회 개발도 다 포함하기도 하는데요. 그 개발을 위해서 쓰여지는 자금을 공적 개발 원조, 즉 ODA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ODA도 뭐 유상이 있고 무상이 있는 건데 그러면 유상 ODA라는 건 뭐 대가를 받고 또 원조를 하는 겁니까? 유상 ODA 같은 경우는 차관에 가깝고요. 예. 차관이지만 저희가 이제 흔히 말하는 그냥 차관 빚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이제 돈을 주고 대신에 그 이자가 굉장히 낮습니다. 혹은 뭐 한 90%, 100% 중에 90%는 그냥 주는 돈이고 네. 10%만 빌려주는 돈. 이런 식으로 될 때는 저희가 이거를 그러니까 그 공적 개발 원조로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요, 공적 개발 원조에서 원조를 받던 나라가 네네. 원조를 이제 하게 되는 그 원조 공여국으로 전환된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이런 소식을 네. 우리 정부로부터 들었는데 예. 그건 사실입니까? 그게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한 조금 약간 중간에 있는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저희가 이제 원조의 시작을 마샬 플랜으로 봅니다. 예. 마샬 플랜은 1948년도에 진행됐는데 그때 서유럽 국가들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미국에서 이제 막대한 양의 원조를 했습니다. 그걸 원조 시작으로 보는데요. 저희가요. 그 국가들 중에서는 서유럽 국가들이니까 이제 그 국가들이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면밀하게 얘기하면은 저희가 원조를 받다가 공여국이 된 유일한 국가는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대신에 저희가 조금 더 이제 그 정의를 줄여서 식민지였다가 네. 2차 세계대전 전에 식민지였다가 OECD 닥 컨트리 이제 우리가 OECD 닥 이제 공적 개발 원조를 하는 그룹을 얘기하거든요. 네. 그 멤버가 된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전후에 미국으로부터 막단 원조를 받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OECD 닥 컨트리가 됐으니까 또 일본은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식민지였다가 네. OECD 닥 컨트리가 된 멤버가 된 유일한 국가다라고 얘기하면은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해가 많은 되네요. 분들이 약간씩 착각하는 게 있거든요. 네.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분명 그게- 서유럽 국가도 원조 받았는데.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조로 또 성공한 국가가 한국이 유일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다른 나라 국가들이면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 이제 경제 성장하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 상당한 경제 성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이 원조를 받아서 성장했다고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는 원조를 받아서 그 원조를 밑거름으로 해서 경제 성장을 이루고 네. 그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선진국 클럽인 OECD에 들어가고 네.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도 공여국 클럽인 OECD 닥 회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네. 우리가 굉장히 못 살다가 네. 60년대 70년대 가나보다 못 살았다 뭐 이런 예, 말이 진짜 예. 사실이고요. 예.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유일하게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고 공여국이 된 국가다. 그렇기 때문에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게 된 유일한 국가다라고 많이 얘기들 하시는 거죠. 네, 이제 어떤 맥락인지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요, 교수님 말씀처럼 우리나라가 지금의 반열에 올라오는 데까지 공적 개발 원조가 뭔가 큰 역할을 한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공적 개발 원조로 시작을 해서 공적 개발 원조로 개발을 끝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공적 개발 원조를 받아서 성공한 국가이기도 하잖아요. 예. 거의 유일하게 성공한 국가이기도 해요. 그 말인즉슨 다른 나라가 공적 개발 원조를 받았더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는 실패했다는 거죠. 많은 아프리카 국가들이 경제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적 개발 원조가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끼쳤냐고 보면은 건국부터 한국 전쟁 이후를 좀 들어가 봐야 되는데요. 네. 제일 중요했던 게 원조에는 또 다자 원조가 있고 양자 원조가 있습니다. 다자 원조는 국제 기구에서 이제 돈을 받는 거고 양자 원조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받는 건데요. 네. 그 당시에 이제 건국하고 뭐 한국 전쟁 거치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못 사는 사람들이 많고 특히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예. 그때 사실 저희 국민들을 살렸던 게 그 월드 푸드 프로그램, 그 세계 식량 기구 계획에서 준 식량들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꾸준한 식량 원조를 했고요. 예. 그 당시에 저희가 식량 원조를 받지 않았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지는 조금 상상하기도 힘든. 그 정도예요. 예, 그럼요. 예, 그래서 거기서부터 일단 살았고요. 예. 그게 바로 저희가 말하는 긴급 구호의 이제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을 때는 긴급 구호를 먼저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긴급 구호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개발을 위해서는 이제 공적 개발 원조를 사용을 했는데요. 특히 미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원조를 받았습니다. 예. 예, 참 재밌게도 오늘 미국을 다룰 건데 예. 이제 1946년부터 24년까지 계산을 해봤더니 한국이 잘 모르거든요, 이걸요. 예. 미국에서 원조를 가장 많이 받은 국가 5번째로 올라와 있는데 이게 6, 70년대 집중적으로 받은 거예요. 예. 80년대만 해도 이제 거의 안 받기 시작했으니까 네. 조금씩 받았지만 이것만 쳐서도 저희가 5번째. 앞에 국가들이 이스라엘, 저희가 잘 아는 예. 이스라엘 당연히 많이 받았죠. 예. 이집트 이제 예. 중동에 있으니까 그다음 베트남 이제 베트남 전쟁 때문에 많이 받았거든요. 그다음 아프가니스탄 역시 아프가니스탄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이 엄청난 양의 공적 개발 원조를 퍼부었어요. 네.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예. 이게 재밌는 데이터이기도 한데요. 물론 이 금액은 단순한 이제 공적 개발 원조만을 포함한 건 아니고 예. 군사 원조도 포함됐기 때문에 조금 이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네. 이만큼 원조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예. 군사 원조도 우리나라를 이제 안정시키고 이제 우리나라 군사 대국으로 성장하기에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볼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고요. 그러면 이 돈 받은데 다 어디다 썼나요? 저희가 개발을 했죠. 예. 네, 어떻게 했냐면 예. 저희가 이제 쉽게 아는 게 이제 경부고속도로가 있겠어요. 예. 네, 경부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세계은행 차관에서 많이 받았고 그리고 미국으로 받은 원조 다양한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아, 여기는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약간 다른 거지만 이거는 조금 저희가 잘 봐야 될게요. 한일 청구권 협상으로 저희가 3억 달러의 무상 지원과 2억 달러의 차관이 들어왔어요. 네. 이 돈도 일부 경부 고속도로에 들어갔다고 저희가 알려져 있고요. 이건 저희가 사실은 그 ODA로 보지는 않습니다. 네. 이거는 식민지에 대한 보상으로 네.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하나 또 생각한 게 그 카이스트 건립. 카이스트도요. 네네. 카이스트가 사실상 오늘 저희가 더 다룰 USAID에서 돈을 받아서 1971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당시 한 600만 달러 정도, 예. 현재 가치로 따지자면 한 4천억 정도 어휴. 될 겁니다. 예. 네, 그 많은 돈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카이스트 건립을 했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카이스트 건립을 할 때 미국에서 인력도 많이 왔어요. 사람들도 많이 와가지고 도와줬고요. 또 요거는 약간 결이 다르지만 석굴암 예. 보수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공적 개발 원조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석굴암을 그 보수를 할 만한 돈이 없었어요. 상당한 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었고 먼저 이제 유네스코에서 석굴암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을 하고 그리고 여러 보수 작업을 지원을 하고 네. 그리고 국제사회 도움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것도 했고요. 또 하나 제가 빼먹었는데 포항제철 같은 경우도 포철도요. 네. 포철 같은 경우 저희 그 2차 산업, 3차 산업까지 사실 산업이 기반이 됐잖아요. 예. 철강을 생산해내는 가장 중요했던 그 기술이었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가 원조를 활용을 해서 네. 개발을 했죠. 네. 사실상 공적 개발 원조가 없었으면 한국이라는 이 한강의 기적이라고 예. 불리는 이것은 없었을지도 모른다. 라는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일하게 공여를 하게 된 그러니까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하게 된 국가다라고 흔히들 얘기하시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은요. 그렇군요. 네. 설명을 쭉 듣고 보니까 진짜 원조 자금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은 진짜 부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뭐 과거에 우리나라도 미국에 밀가루 보내준 걸로 뭐 제분 음식들 만들어서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나라 원조 자금이 아프리카 가서 제빵 기술도 가르쳐 주고 뭐 이런 거 한다라고 들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적 개발 원조에는 지금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빵 기술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제빵 기술 많이 가르쳐요.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제빵 기술하고 르완다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빵 카페 같은 걸 만들었어요. 예. 제빵을 실제로 기술을 가르쳐서 카페 같은 걸 운영을 해서 발전을 이뤄냈고 제가 또 갔던 데 중에 하나 미얀마에 그 제빵 기술 학원이 있었어요. 그 제빵과 이제 그 라떼, 아이스 라떼를 네, 먹었는데 네. 한국하고 맛이 똑같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어요, 얘네들이. 네. 왜냐하면 잘 가르치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또 뭐 교육, 환경, 농업, ICT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ODA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현장 그런 개발 협력 사업 현장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개발 협력 사업 현장을 많이 가보는데 그 중에 이제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탄자니아에 있던 난민 캠프가 있었어요. 예. 탄자니아 나루구슈라는 난민 캠프가 있는데 그 난민 캠프에 저희 국가 코이카 예산을 받아서 한국 NGO가 그 공동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이 공동 시장이 뭐냐면 난민하고 원주민하고 같이 장사를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소통도 하고 그런 걸 만들었더라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얘네들이 친해지는 거예요. 예. 당연히 이제 소득 증대는 되고 원주민과 난민의 갈등은 늘 어디 가나 있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얘네들이 친해진 그런 결과도 좀 봤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최근에 갔던 데가 있는데요. 필리핀의 소수민족 대상으로 예. ICT 교육을 또 거기까지 돈을 받아서 이제 한국 NGO가 이제 진행을 한 곳이 있는데 네. 정말 극빈에 시달리는 곳이었어요. 예. 그런데 여기다 ICT 교육을 해버리니까 저희가 쉽게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학생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하더라고요. 희망을 가지고 제일 큰 변화가 부모들이 학교를 보내는 거였어요. 예. 왜냐하면 우리 자식은 이제 내 자식은 나처럼 가난하지 않고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지니까 애들 학교에 보내는 거예요. 개발도상국에서는 부모들이 학교에 잘 보내지 않습니다. 예. 놀랍게도 예. 한국과 달리 왜냐하면 걔네들이 일을 해서 돈을 벌기 원하거든요. 예. 그런 또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한국은 지금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필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좀 부족한 상황이죠. 네. 그 부족하다는 그 기준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공적 개발 원조의 규모, 금액이 있는데 한국은 거기에 비해서 좀 부담을 덜 한다든가 뭐 그런 말씀이신가요? 전체 네, 규모가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전체 규모는요. 저희가 23년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OECD 닥 이제 공여국 클럽이죠. 그 OECD 닥 이제 EU를 포함해서 31개국이 있습니다. 네. 30개국이 있는 거고 EU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전체 ODA는 저희가 312조 2천억 정도, 312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2025년에 6조 7,972억 원을 예. 이제 할 예정이고 예. 작년 대비해서 8.5% 증가했습니다. 예. 2024년에는 6조 2,629억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그 전년 대비해서는 31.1%가 증가한 금액이죠. 크게 늘었네요. 네. 그 유일하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예산 중 하나가 우리나라의 ODA 예산이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ODA 예산은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느냐라고 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유엔에서 제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네. 각 국가들이 특히 OECD 닥 국가들이 이 정도 줘야 된다 한 금액이 있는데요. 그 금액이 GNI 대비해서 예. 0.7%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 0.7%를 넘는 국가가 예. 아까 제가 31개 OECD 닥 멤버가 있다고 그랬고 예. 30개 닥 컨트리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국가들이 있다고 그랬는데요. 5개 국가만이 넘습니다. 어딘가요? 그 국가들이 이제 노르웨이, 이제 1등은 이제 노르웨이고요. 예. 룩셈부르크, 예. 스웨덴, 독일, 덴마크 이렇게 있죠. 예. 이 국가들이 아무래도 경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예. 경제 규모에 대비해서 ODA는 많이 주고 있는 거죠. 네.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은 이 기준으로 따지면 얼마 선입니까? 미국은 사실 가장 큰 공여를 한 공여국이고요. 네. 그 다음이 독일, 네, 그 다음이 EU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미국 같은 경우는요. 전체 ODA의 한 28%, 한 거의 어우. 3분의 1 정도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많이 냈네요. 그럼요. 그런데도 미국이 워낙 경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0.24%밖에 안 되죠. 아, 아까 유엔에서 말했던 그 기준치를 그럼요. 바탕으로는 한참 못 미치네요. 한참 못 미칩니다. 아. 0.7%고요. 이 기준이 1970년에 세워진 거예요. 예. 지금 2025년이니까 1970년대 야 우리 이제 0.7% 이상은 해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5개 국가만이 한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은 중국이 상당한 양의 ODA를 합니다. 이 여기서 말씀하신 ODA에는 흔히 말해서 중국의 1대1로 사업도 포함인 그럼요. 겁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ODA 사업이라고 이러면 안 되고요. 예. ODA like funding이라고 저희가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는 ODA와 같은 자금을 비슷한 자금, 예. ODA 비슷한 자금 맞겠죠? 비슷한 자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 규모가 사실 상당합니다. 네. 저희가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OECD 닥 같은 경우는 국가들이 다 리포트를 정확하게 합니다. 네. 우리나라가 얼마 냈고 미국이 얼마 냈고 독일이 얼마 냈고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는 OECD 닥 회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OECD 리포트를 하지 않아요. 아. 그리고 중국 자체 시스템 내에서 예. 얼마 주고 얼마가 들어왔는지 뭐 어떻게 쓰였는지도 정확하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 띵크탱크 같은 경우가 이제 신문을 보고 다 하나씩 모았던 거예요. 추정하는 거고. 추정을 했더니 예. 이 ODA like funding, ODA와 비슷한 금액이 미국보다 더 많았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네. 상당한 금액인 거죠. 예. 예,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도가 하는 금액들. 예. 인도도 ODA를 굉장히 하거든요. 역시 또 ODA라고 하기보다는 원조에 가깝죠. 흔히 말하는 원조. 그리고 이제 그 중동에 있는 잘 사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인근 국가에 많이 합니다. 그런 국가들이 하는 금액도 존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쭉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국제사회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와 정말 살벌한 게임의 룰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미국도 중국도 서로 제가 더 도와드리겠습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어 보여요. 네. 국가들이 공적 개발 원조를 제공하는 궁극적인 진짜 이유는 따로 뭐가 있는 겁니까?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데요. 논쟁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요. 예. 크게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먼저는 공여국의 이익이다. 다양한 이익이 있을 수 있겠죠. 경제적 이익이라든지 정치적 이익이라든지 뭐 외교적 이익이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정말 수원국이 필요해서 한다라는 것도 순수한 걸로. 순수하게. 네. 그래서 안 순수하다고 해야 되나요? 안 순수하다고 저는 할지라도 꼭 네. 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 게 예. 이런 돈이 들어가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를 많이 했잖아요. 네. 민주주의 증진을 많이 하고 인권 증진을 많이 하고 공유국의 이익도 있었죠, 당연히. 네. 왜냐하면 자유 세계를 펼치겠다. 우리가 우리의 그 영향력을 확대하겠다.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살려내고 민주주의를 증진했으니까 좋은 거죠. 수원국을 필요로 하는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북유럽 국가들이 주로 많이 해요. 북유럽 국가들은 약간 그 인도주의적으로 접근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필요가 하다. 특히 아프리카 국가들이 필요하다. 그럼 돈을 주는 거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최근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미국이 이 해외 원조를 담당하던 대표적인 기관이었던 USAID 이걸 폐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USAID의 역할은 뭔지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게 국제사회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말씀 좀 주세요. 네, 그 USAID는요, 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를 이제 약자로 얘기한 건데 한국말로 하면 미국 국제개발처라고 하고요. 1961년도에 이제 케네디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네. 근데 당시에는 행정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게 언제든지 폐쇄가 될 수 있었는데요. 나중에 지나다가 이제 1998년도에 이제 법을 신설해서 상설적인 조직으로 되었고요.
USAID는 이제 우리나라의 코이카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코이카는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제를 전담하는 시행 기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유상 원조 굉장히 작습니다. 예. 거의 다 무상 원조이기 때문에 그 무상 원조의 한 50% 정도, 이제 미국 ODA 정확하게 말하면 예. 미국 ODA 50% 정도를 집행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50%는 이제 국무부라든지 미국에서도요, 재무부, 농무부, 뭐 국방부, 평화봉사단 들어보셨을 건데요. 네. 이런 기관들이 한 50%를 쓰고 있고요. USAID는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저희가 한 매해 한 400억 달러, 한 450억, 많을 때 5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사용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한 130여 개국 개발도상국 거의 다를 포함하는 그렇네요. 거예요. 예, 광범위하게 이제 미국의 ODA를 진행한 ODA 실행 기구라고 볼 수 있죠. 네, 이제 USAID가 어떤 기구였는지는 이해가 됐는데 앞서 말씀 주시기를 유엔이 정한 기준이었던 GNI 대비 원조 규모가 미국은 그렇게 높지 않다. 뭐 워낙 경제 규모가 크니까 금액은 크지만 기준점에는 한참 못 미친다 말씀을 주셨는데 네. 그런데 그런 많이 지출도 안 했는데 왜 USAID까지 폐쇄까지 해야 될까요? USAID를 폐쇄한 거는 저희가 좀 다층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큰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오.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조금 설명해 드리면 예. 먼저 이제 2월 3일 오전에 워싱턴 DC에 있는 USAID 정문을 폐쇄했어요. 네. 그 전날 스텝이 한 600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메일로 해고 통보를 합니다. 야. 예, 나오지 마라. 이런 경우가 굉장히 미국 회사에서는 흔히 있거든요. 예, 사실은. 그래서 예. 전날 이메일 보내서 아침에 갔더니 이메일 못 받았죠. 아침에 갔더니 왜 이렇게 수입증이 안 되지? 알고 보니까 잘린 거. 예. 이런 경우가 뭐 일종의 공무원이죠. 미국도 이제 예. 공무원인데 USAID에 일하는 공무원한테 발생을 한 거죠. 그리고 USAID 홈페이지가 있어요. 네. usaid.gov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저도 그 홈페이지 사실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그 홈페이지에 엄청난 자료가 있습니다. 예. 이때까지 USAID가 했던 사업들 네. 다 정리가 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평가도 다 돼 있어요. 예. 그 말인즉슨 미국이 어떤 원조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다 적혀 있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전 사실 그게 더 충격이었어요. 저한테는 예. 학자로서 그 홈페이지가 액세스가 안 됩니다. 지금 그게 쉽게 얘기해서 폐쇄된 거네요. 폐쇄됐어요. 기간을 폐쇄한 건 그렇다 치더라도 역사를 폐쇄해버린 거예요. 예. 61년부터 이 역사를 폐쇄해버린 거예요. 이걸 결정한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일 텐데 그럼요.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USAID를 얘기하기에 예. 굉장히 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급진적인 말을 많이 쓰는데요. 예. 예, 그 급진적인 미치광이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뭐 약간 굉장히 좌파의 소굴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이 좌파들이 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도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서 제일 본보기로 먼저 USAID부터 없애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 생각 뒤에는 저희가 또 뭐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일론 머스크 미 정부 효율부 수장했습니다. 예. 다들 아시는 그 일론 예. 머스크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Just a ball of worms. 예. 그러니까 벌레 그 자체. USAID 표현을 그렇게 한 거예요. 야. 네, 이게 정말 충격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도 제 친구가 이제 USAID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예. USAID 사람들 만나 보기도 하고 이러면은 한 80% 사람들은 예. 공여국 그러니까 미국의 이익보다는 사실은요 수원국의 이익 못 사는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사실. 예. 그래서 탑다운의 디시전은 굉장히 이 결정들은 국가 이익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밑으로 내려올수록 스텝일수록 더 그래요. 네. 직원들일수록 굉장히 사명의식을 지니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보는 게 있으니까요. 그럼요. 예. 못 사는 사람들 그리고 굶어 죽는 사람들 보다 보면 도와주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사실 그렇게 보람을 얻는 사람들이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국제개발협력, 이 ODA 하는 USAID에 일하는 친구들 정도면요, 굉장히 그 자격이 높습니다. 네. 뭐 제가 아는 친구 중 하나는 그 변호사예요, 이분이 예일에서 학부를 하고 하버드 로스쿨을 나오고 지금은
그 WFP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이 정도 수준인 거예요. 야. USAID도 다니는 친구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그냥 저 자원봉사하고 싶습니다 해서 다 받아주는 건 아니요, 아닌가 보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 거의 IBD 다니는 애들이 많고요. 예. 그런데 내가 사람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예. USAID 일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사람들을 그냥 정말 벌레 덩어리로 음. 취급을 하는 거죠. 아니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 뭐 본인들이 나름대로 나는 USAID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없애버려야 됩니다. 나름대로 이유는 설명해 줬을 거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기는요. 첫 번째 정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예산 절감을 하자라고 네. 이제 없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게 사실 미 정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예. 또 두 번째는 트럼프 지지자들이 원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죠. 네. 그들이 가진 생각 중에 큰 생각 중에 하나가 미국에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미국에도 그 돈이면 미국 사람을 도와야지 왜 개발도상국 사람을 돕느냐. 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USAID를 없애면서 굉장히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야, 이게 우리가 지금 다시 우리 미국이 위대해지는 첫걸음이다. 이 지지자를 만족시키는 게 있고요. 네. 또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좌파의 소굴이다라고 없었어요. 네. 세 인식도 가지가 그렇게 보고요. 인식이 예. 있는데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예. 저희가 머스크 얘기를 뺄 수가 없는데요. 네. 왜냐하면 그 뒤에는 머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USAID에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계셨을 확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일들이 있고 뭐 큰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부처기 때문에. 하지만 머스크는 굉장히 USAID에 이해가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머스크가 남아공에서 자란 건 알고 계시죠? 네. 네, 남아공에서 자랐다가 이제 캐나다에 갔다가 미국으로 가서 이제 남아공, 캐나다, 미국 국적을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머스크가 어렸을 때 죄송합니다. 남아공에 있었을 때 USAID에 대한 굉장히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건 남아공이 겪었던 인종차별 정책을 조금 이해하셔야 되는데 네. 남아공이 오랫동안 이제 아파르테이트라는 인종차별 정책을 써왔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백인과 흑인을 분리를 했었죠. 머스크는 백인이기 때문에 백인 쪽에 있었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인종차별 정책을 없앰으로 해서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살던 부유한 백인 농장의 집안의 아들이었는데 네. 남아공에 있을 때는요. 예. 그때 그걸 보면서 굉장히 USAID에 대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했었었죠. 네. 그리고 이제 또 트럼프 같은 경우가 남아공으로 가는 미국 원조를 일단 다 끊어버렸어요. 예. 이것도 역시 지금 머스크가 남아공의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남아공이 최근에 토지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이 토지법이 뭐냐면 국가가 필요할 때 땅을 국가에서 뺏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수용한다고 그러죠. 예. 근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걸 뺏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백인 농부의 땅을 다 뺏는 정책을 왜 하느냐? 이거는 인종차별적인 법이다. 라고 머스크가 얘기한 거죠. 예. 하지만 머스크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반대의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니냐라는 의심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남아공으로 가는 원조를 다 끊다 보니까 남아공이 이 원조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HIV 에이즈 부분입니다. 예. 여기에 대한 예산이 다 끊겨버렸어요. 이게 끊겼다는 걸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USAID의 폐쇄 그 이면에는 어떤 의사결정 맥락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런데요. 미국이 그동안 이렇게 단연간 원조를 했던 이유들 중에 하나는 순수한 목적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뭐 외교적으로도 국익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으니까 그동안 대통령들이 야 이거 그냥 계속해 그렇게 넘겼던 이유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하고 더 경쟁을 전개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이 해왔던 원조 활동을 중단하는 게 과연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될지 그게 궁금해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고요. 그게 트럼프 1기에서도 많이 나타났었습니다. 트럼프 1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그 일방주의적인 외교 그리고 이런 지원들을 많이 끊었거든요, 실제로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국제기구도 많이 탈퇴를 했었고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한 바이든 정부 지나면서 안 좋아지고 있었었죠, 사실은. 왜냐하면 미국이 패권, 영향력을 잃어버려요. 이 패권이라는 것은 단지 국가가 강대하고 네. 국가가 부유하다고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네. 원조와 같은 것들을 계속 사용해야지만 따르는 거거든요. 예. 사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면 미국이 당연히 부유하고 강대해서 미국을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예. 실제로 저희는 도움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도움을 저희가 잊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미국이 굉장히 고마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끊기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미국의 원조가 생각보다 정교하게 이루어졌어요. 예. 그리고 수원국 그리고 그 원조를 받는 수혜자들의 수요를 잘 반영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원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이즈가 크잖아요. 예.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받고 싶어 했어요. 그렇겠네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을 주고 나서 크게 따지질 않습니다. 네. 큰 뭐 돈을 주고 너가 이거를 이룰 때까지 써봐 이런 식으로 주거든요. 예. 하나하나 다 따지질 않아요. 예.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나하나씩 다 따지는 저는 이제 세금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요. 예, 예. 돈도 많지 않고 미국 같은 그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돈을 많이 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주의 발전 그리고 인권 증진 같은 분야에서는 굉장히 많은 성과가 이뤘던 것이 사실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ODA로 성과를 냈다는 건 뭐 선거 같은 걸 하게 해준 거예요? 선거도 이제 하게 해주고 시민사회 발전도 좀 도와주고요. 그리고 인권 증진, 인권 위반 사례가 있으면은 또 해결해주는 다양한 서포트들을 해왔거든요. 네. 네. 그리고 그러면 민주주의 발전에도 기여했고 앞서서 이제 보건 증진에도 기여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거는 뭐 에이즈 치료제 이런 걸 나눠주는 겁니까? 에이즈 치료제는 지금 이제 치료제라고 하기는 조금 그런데요. 에이즈가 걸린 사람이 죽지 않는 일종의 치료제죠. 예. 에이즈가 완전 사라지지 않습니다. 네, 낫게 네. 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에이즈는 이제 불치병이 아니거든요. 약만 꾸준히 먹으면 살 수가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제 꾸준히 약을 먹어야 돼요. 음. 그래서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세계 에이즈 대응 프로그램 페파라고 저희가 하는데요. 이 네.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이 에이즈 대응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줬습니다. 이제 부시 정부 때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그램으로 이제 평가받고 있고 이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많은 에이즈 환자들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 또 더 좋았던 건 이제 아이들로 이제 전달이 되거든요. 에이즈가요. 네. 그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나름대로의 순기능을 많이 국제사회에 뭐랄까요 파급시켰던 미국의 원조 그걸 했던 중추신경이었던 USAID 이게 폐쇄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사회는? 일단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어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씀드린 USAID 스태프 이분들은 뭐 직장 잃어도 사실 갈 곳은 많아요. 예. 미국에 있고 이러니까 또 굉장히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다 보니까 뭐 NGO에 간다든지 국제기구에 간다든지 갈 곳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USAID가 자금을 댄 수많은 프로젝트들 이 프로젝트들이 지금 당장 셧다운되게 생겼어요. 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만났던 이제 방글라데시 친구가 지금 자기가 원래는 USAID에서 돈을 받고 있었는데 USAID가 셧다운되고 그 돈이 곧 끊길 것 같다. 그래서 곧 직장을 잃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실제로 이미 직장을 잃은 사람도 있고요. 이건 이제 USAID의 직접적인 영향인 거고 좀 더 넓게 보자면요. 그러면 그 수많은 프로젝트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했던 사람들 그리고 좀 더 나은 미래를 희망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희망을 다 뺏어버리는 결과가 날 수밖에 없고 뭐 한국 같은 작은 금액을 했던 국가가 돈을 끊는 거하고는 좀 이 영향이 다를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목숨이 거의 뭐 끊기는 예. 직장을 잃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발생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USAID를 폐쇄한 미국 그리고 난 뒤에 국제 정세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중국 의존도가 확 높아지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 의존도는 이미 높아져 있습니다. 이미. 왜냐면요. 아프리카를 가보시면 예. 아프리카 공항에 딱 도착하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중국 노동자예요. 네. 중국 노동자들이 이미 아프리카에서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중국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 영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ODA와 비슷한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 투자를 해서 얻는 게 뭐냐? 지하 자원입니다. 엄청난 양의 지하 자원을 중국으로 땡기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이미 이제 아프리카 영향이 훨씬 더 미국보다 더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다른 이제 미국의 동맹국까지 이제 중국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제 미국은 그거를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감내하겠다는 겁니까? 그럼 달리 말하면 미국 고립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길로 간다 이렇게 봐도 돼요? 사실은요, 미국은 늘 고립주의를 했던 국가였습니다. 어. 네, 많은 분들이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제 국제주의를 차용을 해서 예. 많은 이제 패권을 확장한 국가인데요. 그 전을 보시면요, 항상 고립주의였어요. 아, 그렇네요. 그럼요. 예. 유럽의 일은 우린 상관하지 않겠다. 예. 유럽에서 전쟁이 나도 우린 뛰어들지 않겠다. 1차 대전, 2차 대전도 다 원해서 뛰어든 건 아니잖아요. 네. 사실 그 두 번의 대전으로 부강한 국가가 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70년대 초반에도 닉슨 독트린 때도 그럼요. 또 한 번 다시 네, 맞습니다. 고립주의를 선택했네요. 생각해 보니까. 네, 맞습니다. 트럼프 1기에서 했던 그 미국 우선주의가 예. 2기에는 더 강화되고 아. 문제는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저희가 제일 불안하고 이제 걱정되는 것은 예. 트럼프의 그런 일방주의가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이렇게 미국의 고립주의 정책이 좀 더 공고히 되는 이 시점에 우리나라는 뭐 대외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해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까요? 트럼프 1기 때처럼 사실은 이제 뭐 트럼프 1기에서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그 북한을 방문 가겠다, 만나겠다,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외교 정책이 굉장히 급격히 변화했잖아요. 김정은 만나고 뭐 휴전선에서 좀 악수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비슷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아마 예측을 조금 넘어서는 일이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리고 분담금도 이제 인상을 당연히 이건 요구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요구가 오고 이런 급격한 외교 정책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저희는 조금 신속한 대응 혹은 대응을 최대한 자제하고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좀 생각이 들어요. 예. 왜냐하면 더 이상 저희가 미국만을 이제 의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은 경제 규모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돼요. 네. 국제사회에서 미국만을 바라보기보다는 이제는 좀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조금 저희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한국을 동맹으로서 바라보기보다는 네. 좀 더 이제 경제적 입장에서 많이 바라볼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것은 이제 저희 정치학자들 사이에 최근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로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고요? 네. 그래요? 놀라운 충격이네요. 이제 믹스드 리즘이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예. 항상 예전에는 미국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학자적으로 민주주의를 측정하는 이제 인덱스가 있습니다. 예. 이제 폴리티라는 인덱스를 쓰는데요. 여기에 보면 미국이 사실 이때까지 늘 10점 네. 만점이죠. 이제 예. 가장 민주적인 국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민주 국가로 분류가 되지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어디서 점수가 깎인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제나 이런 거 바뀐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통령 제도가 바뀌진 않았지만요. 예. 사회적 분위기 아. 그리고 다양성, 예. 포용 이런 것들이 이제 다양성 포용을 아예 폐쇄를 하자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이런 것들에서 점수가 많이 깎여버린 거죠. 음. 미국이 정말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가가 아니라면요, 뭐가 문제가 발생하냐면요,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가 아니다라면요, 불확성실이 올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믹스드 시스템, 독재 시스템에서는 불확실성이 높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면 저희가 이런 그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지 않는 국가와 외교 정책을 늘 같이 할 수 있을까? 특히 트럼프 대통령 일대 얘기합니다. 네. 미국이란 국가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민주적인 가치를 가진 국가고 민주국가입니다. 네. 단지 트럼프 시기에서 이 점수가 떨어졌다는 거죠. 음. 그리고 한국의 특성상 한국은 사실 다자 외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국가입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다자 외교가 없어도 살 수 있는 국가지만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4년이 될지 8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8년이 될 수 있죠. 이는 이 트럼프 시대를 잘 버텨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8년도 될 수 있는 거죠?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고 아 그래요?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요? 지금 정치학자들의 유권 해석은 어떻습니까?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네. 더 할 수 있다는 분도 있고요. 네. 안 할 수 있다는 분도 있고 저는 아마 도전을 하지 않을까 충분히 아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2년만 잘 버텨볼까 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네요. 4년 아니죠. 예. 예. 자 그러면 두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자 외교도 잘하고 있고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우리는 수출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국가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ODA도 나름대로 기여해 준 부분이 많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가장 ODA 파이가 컸던 미국이 ODA 사업을 접으면 미국과 한국은 산업적으로도 호환성이 높은데 그 빈틈을 미국 대신 중국이나 기타 국가가 차지하고 그럼 한국의 ODA 정책 어떤 식으로 어떤 행보를 우리가 하는 게 좋을까요? 저희 ODA는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금액을. 금액을 늘리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0.25% 달성하고 이제 궁극적으로 0.7% 달성해야 되는데요. 네. 계속 늘어나게 돼 있는데 예정대로 계속 늘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은 수출 중심 네. 그리고 다자 외교 중심. 미국같이 큰 나라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편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ODA를 계속 늘려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ODA를 하는 이유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예. 현장에 나가보면 ODA 사업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그 필요성이 온몸 느끼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의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다른 나라를 도와주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못 산다는 그 정도가 다르죠. 다르고 저희가 상상 이상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ODA를 함으로써 수원을 받는 그 수원 국가 우리나라 이 둘 다가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ODA라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기대하는 것은 저도 사실은 이렇게 뭐 좀 씁쓸합니다만 그래도 국회에 예산 신청을 그럼요. 하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때는 이런 보이지 않는 국익에 도움되는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네, 돼서 이렇게 또 많이 여쭤보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 분명히 우리나라 국익에도 도움 많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국익은 ODA를 저희가 주는 것과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수출 중심 국가 예.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편에 필요하는 국가가 바로 우리나라의 독특한 국제사회에서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저희가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지 지금은 사실 아직까지는 선도적인 역할을 잘 못 해나갔거든요. 아, 그렇군요. 국제사회 아젠다를 세팅한다던가 제대로 된 ODA를 해가지고 ODA를 브랜딩을 해가지고 예. 좋은 ODA 정책을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이익을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실 USAID가 폐쇄된 건 저희 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기회일 수로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어찌 보면 원조를 받다가 원조를 주는 그 경지까지 이른 노하우까지 알고 있는 우리나라가 미국의 빈틈을 메울 수 있는 적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보네요. 네. 교수님 하실 일이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네네네. 지금까지 김영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